안녕하십니까, 공교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3년도 국어 영역별 출제 경향과 대비법으로 라이브 특강을 하겠습니다. 이게 라이브 특강을 오랫동안 한번 해보니 1시간이 넘으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없어져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라이브 특강 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안에 끝내자 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서 오늘도 그렇게 한번 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자료집을 제공해 드렸는데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앞에 1분 30초 전에 저 한번 채팅 쳐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1분 30초 뒤에 이제 시작하다 봅니다.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실시간은 좀 어렵고 제가 강의를 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단기 쪽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면 막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클릭을 하든지 저희 이제 과장님께서 모니터링 하고 계실 테니까 중요한 질문이 있으면 잘 요약해 뒀다가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쉬는 시간 10분, 15분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료 같이 보시고, 미리 한번 이 자료를 보셨으면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좋죠. 문제를 안 풀어보셔도 되게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직접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들이 좀 더 있을 테니까 그렇게 자료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하면 이제 제일 처음에 준비했던 게 뭐냐면 총 4가지예요. 우리가 왜 기본 개념을 익히고, 왜 기출문제를 풀고, 왜 압축 강좌 듣고 왜 모의고사를 푸냐. 너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아니, 당연하게 원래 기본 듣고 기출 풀고 그 다음에 압축 강좌 듣고 모의고사 듣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이유 없이 공부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죠. 내가 어떤 이 강좌를 들을 때 목표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당연히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강좌의 어떤 목표라고 하는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원래 커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쭉 풀커리 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약간 좀 과시적으로 나 3개월 만에 합격했어 라고 하는 분들 계시죠. 물론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서 3개월 만에 끝을 낼 수 있었을까? 뭔가 다른 게 있나? 네, 다른 게 있죠. 사실 3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는 것은 운도 좋은 거지만 이 운이 그냥 단순히 운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공부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게 있겠죠. 만약에 이제 1, 2, 3순위까지 모두 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죠. 1순위, 2순위, 3순위 다 공부하고 가면 됩니다.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1순위만 떼는데도 시간이 버거운 거죠. 그러면 내가 1순위만 딱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가서 요행이 1순위 위주로 문제가 거의 다 출제됐어. 사실 1순위라고 하는 게 출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1순위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1순위만 공부하고 갔을 때 시험장에서 평이한 수준으로 냈다, 그러면 1순위 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풀고 난 다음에 오케이 해가지고 내가 합격했어. 근데 3개월 동안 공부한 학생은 합격을 하는데 오히려 9개월 동안 공부한 학생은 불합격을 해요. 물론 개인적인 능력이 차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한 어떤 능력이 똑같아도 9개월 공부한 학생이 3개월 공부한 학생에 비해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왜 그럴까요? 1순위, 2순위를 구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부한 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1순위인지 2순위인지 3순위인지 모르고 막 공부한 거죠. 그래서 나는 1순위만 공부한 학생에 비해서 양은 많은데 괜히 2, 3순위 같은 걸 공부해가지고 1순위를 오히려 놓쳐버렸다. 그럼 불합격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략적인 어떤 틀이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나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불합격하냐. 이놈의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하기 전에 나의 전략과 전술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부족해서 합격을 못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초시생이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좀 와요. 좀 믿고 오라고. 그러니까 다 겪을 만큼 겪어보시고 이제 다 똑같나 하면서 이렇게 거슬러 이렇게 막 이렇게 낙숨을 받듯이 이렇게 그런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공부 오랫동안 했는데 야, 선생님의 전략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합격할 수 있었다, 이런 수강 후기를 봤을 때 전략이라고 하는 거
전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예전에도 알았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 아주 간단한 4가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 저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막 엄청난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이걸 너무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정도의 깨달음이 들으셔야지 오늘 수업 1시간밖에 수업 안 하지만 크게 얻어가시는 바가 있으실 거고 이거 하나 때문에 앞으로 완전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기본 개념을 익히는 이유부터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같이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면서 또 부연 설명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을 익히는 이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기본 개념은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듣는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개념은 왜 익히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개념 공부할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개념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익힙니다. 또 당연한 얘기죠. 아니, 내가 문제 풀려고 이거 하지 굳이 학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당연한 데서 조금만 더 치고 나가면 정말 중요한 어떤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죠. 기본적인 개념 없이는 문제를 틀려도 아깝게 틀리지 못하고 맞춰도 운으로 맞히고 틀려도 운으로 틀리죠.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르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교육학적으로 이 분필밖에 없네요. 제 분필 갖고 올 걸. 자, 교육학적으로 이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매우 잘 공부한 학생이지만 학습 효율은 제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뭐예요? 자, 원래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발전이잖아요. 내가 지금과 똑같은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러려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확인해봤다 정도의 100점으로는 효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 자 이번에 100점 만점에 40점밖에 받지 못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60점을 날렸는데 이 60점 중에서 이번에 내가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되뇌어 보니까 야 이거 30점 정도는 내가 다음번에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커버할 수 있겠구나 맞힐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럴 때는 효율이 급상승하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틀려야 됩니다. 틀리는 게 공부지 다 맞춰버리면 이건 공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막대 그래프로 잘 얘기하는데 자 내가 요 정도 실력이 되는데 이 정도 시험의 난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요만큼이 부족하네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 커트 라인에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시간 낭비한 거예요. 시험을 괜히 친 겁니다. 이게 마지막 가서 내가 확인차 시험을 치고 있는 거면 오케이 난 역시 컷 B에서는 훨씬 높은 실력을 갖고 있고 이대로 쭉 가면 되는구나 하는데 의의가 있을지 몰라도 기본 개념을 익히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어떤 기본 개념을 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강사의 강의력 이런 말들을 좀 커뮤니티에서 많이 말씀하시죠. 그럼 보면 대부분 카리스마가 있거나 아니면 엄청 재밌거나 그러면 이제 와 강의력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따지면 저는 카리스마 없고 집에서 도윤동이한테도 거의 하찮은 취급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한테도 카리스마 없고 재미라고 하는 것은 제가 10년 동안에 한 3번 정도 웃기나 그 정도 재미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의력 엄청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니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변명이 아니고요. 저의 강의력은 뭐냐면 기출문제를 빠삭하게 보는 거죠. 내가 전공지식도 알고 있고 전공지식의 그 범주를 토대로 기출문제를 보면 요거 나오는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구나. 이거 안 나오는구나. 역시 내가 생각해도 이런 거 좀 지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 안 내고 기본의 기본을 묻는 거구나. 이걸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여러분들은 다 이게 뭡니까? 독학하겠죠. 독학하면 이 나쁜 교재를 공부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공부해요. 쓸데없이. 요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부족해. 막 공부해봐. 나 부족하다고. 근데 이거 안 나온다고 이거. 안 나오는데 왜 이거 공부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채우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근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교재, 좋은 강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사가 쳐줘야 돼요. 이거 안 나와요.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나와도 괜찮아요. 이거 나와도 어차피 다 공부 안 해요. 여러분 중에 이거 공부하는 비율이 한 3%밖에 안 돼요. 그럼 3% 맞히라고 해요. 어차피 결국에는 여기 있는 내용으로 승부 보셔야 되고 이 안에 있는 내용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는 게 합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자, 초시생의 경우 솔직히 이렇게 제가 기본을 줄여드리면요. 정말 많이 줄이거든요. 제가 자신 있는 건 뭐냐면 나의 강의력은 타 강사에 비해서 범위를 줄여주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아마 국어 내에서 가장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강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뭐 채팅창 두시면 제가 삭제 이렇게 눌러드릴게요. 자, 여하튼 자, 그래서 이 안에 범위를 줄여드리면 정말 많이 줄여드리는 거에 그게 해당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다 익히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초시생이. 그리고 다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니까 합격을 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범위를 줄여드렸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만큼 드린 거고 이렇게 많이 줄여든 범위 내에서도 제대로 못 익혀서 다 못 익히고 시험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합격을 합니다. 근데 불합격하는 것은 너무 많이 이 기본 개념에서 이렇게 막 빵꾸가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좀 공부했는데 복습 안 했어. 슬럼프에 빠졌어. 빵꾸가 나는 경우에는 이제 불합격하는 거죠. 또는 이 복습해야 되는데 괜히 확장을 해.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좀 이 안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게 완벽하게 익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채우지 않고 넘어가더라. 마이크가 너무 컸나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실수 같은 게 벌어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실수라고 하는 게 불합격이고 이 안에 있는 범주 내에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공부하면 합격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기본 개념을 넣는다. 강의를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어떤 분은 이런 거 끼워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제 관점에 봤을 땐 이건 실력이 없다라고 해버립니다. 이게 기출문제 안 푸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출문제 좀 풀고 얘기해라. 아니 이게 언제 나오는데 이게. 아니 이거 전공을 이해를 하셨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제가 한창 젊었을 때, 저는 이제 40대를 넘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젊다는 얘기 못하겠다. 한창 젊었을 때는 막 젊은 혈기에 막 이거 까면도 엄청.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들의 제자들이 엄청 저를 공격하고 막. 요즘은 안 하는데 사실 강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먼저 이 범주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부터 강의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구나라고 최소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기본 개념 강좌를 듣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확인하면서 강의를 듣겠죠. 강의 들으면 요 정도 범주구나를 눈으로 확인하고 바깥쪽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것들을 이제 채워나가는 거죠. 첫 번째는 들을 때 뭐 10% 정도 채워지다가 계속 그래서 진도 끝까지 가가지고 완강을 했더니 한 50%만 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열심히 복습도 하시고 하면 70% 정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익히는 내용은 학습의 범위를 파악하고 그 범위 내용 중에 70% 정도를 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50%만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30%에서 50%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기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우리가. 기출 문제를. 자, 기출 문제는 기본 때도 풀고 기출 문제 풀이할 때도 푸는 겁니다. 그럼 왜 기본 때 풀고 또 기출 문제 또 푸는데 처음부터 다 끝까지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사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렇게 학생이 이만한 잔이 있을 때 그 잔에 막 이렇게 때려 부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 잔에 해당되는 양만큼 이렇게 부어줘야 됩니다. 그걸 초과해서 확 부어버리면 컵에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기본인데 학생이 그 지식을 익힐 수 있는 기본적 베이스 지식이 없으면 그 기본적 베이스 지식을 좀 깔아줘야 돼요. 깔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쉽게 요 좀 전문 용어지만 이런 거 던지면 이 기본 개념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더 많은 지식을 때려 넣는 겁니다. 강사가 때려주면 물론 대부분 학생들은 막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치죠. 뭐야 나 몰라 이거 이렇게 치는데 그걸 곱게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런 게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 거 틀렸구나를 자기 걸로 소화를 하면 그때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개념이 완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문제를 푸는 가장 큰 이유는 틀리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맞히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내가 맞췄다? 그러면 느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틀려요. 틀리고 난 다음에 거기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쓰는 까닭은 그걸 소화해서 다음에 맞히게 하기 위해서, 즉 학습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 당연히 쓰는 건데 그렇다고 뭐 열심히 꼼꼼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내가 다음에 맞힐 수 있을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시고 이거 맞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에 맞췄다 그러면 오답 노트를 한 번 쓰고 두 번 다시 안 보셔도 잘 쓴 거죠. 근데 오답 노트를 10번 써도 뭐해? 다음에 못 맞췄어. 그러면 잘못 쓴 겁니다. 이건 무조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에만 치중해서 오답 노트를 쓰시면 문제 틀리고 다음번에 맞추면 채워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맞히면 지금까지의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실상 전보다 실력이 늘진 않습니다. 그저 현재의 실력을 확인했을 뿐이죠. 문제를 틀린 후 부족한 것을 채우면 실력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건데 기출문제를 풀 때 이제 중요한 거 버릴 문제를 좀 정해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좀 더 읽어볼게요. 강사가 일반적으로 기출문제집을 만들 때에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는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저도 기출문제 만들 때는 다 넣었어요. 왜? 그때 학생들의 질문의 대다수가 뭐냐면 이 문제 몇 문제 있어요 이거예요. 그럼 저도 사실 저는 이제 교육업이지만 사교육업이니까 성인교육이죠.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들의 시간을 아껴주고 그들을 좀 더 편하게 뭔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개념 같은 건 쳐내고 두 번째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엽적인 거 쳐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풀면 쉽게 풀려요라고 하는 건 쉽게 익힐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기출문제를 다 넣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어차피 그거 다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과감하게 쳐내거든요. 모든 합격하는 학생들이 내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살릴 문제와 죽일 문제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풀었을 때 맞힐 수 있겠다. 그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음에 풀고 그 다음에 풀어도 이건 그렇게 큰 효율이 없겠는데?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강사가 먼저 그런 걸 딱 봅니다. 전공 지식도 알고 있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는 너무 지엽적이고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다음에 또 나와도 틀리면 되지 이건. 굳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아. 쳐내는 거죠 이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출문제의 차별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출문제 다 똑같이 문제집 다 똑같은 거야. 어차피 기출문제 다 맞잖아 라고 싶겠지만 그 안에는 강사의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 관점까지 파악하실 수 있으면 참 저는 좋겠는데 실상 그게 힘들죠. 전공 지식을 갖춰야지 이 사람이 이래서 뺐구나 이게 보이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하튼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개념 익히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쳐낼 문제 쳐내기 위해서도 기출문제를 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차피 그런 문제는 다시 출제될 확률도 낮고 효율적인 학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교재에 수록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다만 이렇게 엄선되어서 제공되는 문제 중에서도 수험생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버려야 할 것도 있죠. 그러니까 개인차에 따라서 나는 이게 전에 기본은 좀 약간 소홀했는지 이 문제 잘 모르겠다. 기본까지 갔다가 다시 오긴 좀 그렇다. 충분히 나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버리는 겁니다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 내가 그냥 다 쌓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강사만큼 알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강사도 5년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전공지식이 익힌 건데 그걸 그렇게 따라잡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잘 버리셔야 됩니다. 자, 재시생의 경우에는 전에는 공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섭렵할 수 있겠죠. 근데 초시생의 경우에는 사정이 크게 달라지니까 초시생일수록 합격하고 싶죠? 더 많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초시생이야? 나 합격하고 싶어? 그러면 그 약점을 이해하고 버려야 되는데 본인이 욕심이 나는 거야. 근데 이게 헛된 욕심이죠. 내가 정말 합격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라면 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버리고 더 1순위에 집착해야 되는데 괜히 양을 늘려요. 제시생과 경쟁하는 건 맞지만 내가 제시생을 이긴다고 내가 이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 자신을 이겨야죠. 그냥 탐욕적으로 그냥 합격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에만 괜히 양 늘려놨다가 꾸준한 공부도 안 되고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져가지고 때려치고 슬럼프에 빠지고 이렇게 할 바에는 현명하게 1순위 위주로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딱 먹는 겁니다. 그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많이 먹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컨대 기출문제를 풀 때에는 첫째로 문제를 틀린 후 개념을 익힌 데 초점 맞춰야 되고 두 번째로 최종적으로 남길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걸로 이제 뭡니까? 내 실력을 마무리 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강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익히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재시생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거 옛날에 봤다. 이번에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요만큼 늘릴게 가능합니다. 근데 초시생은 나는 이것도 버거운데 요만큼 할게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의 원과 이 바깥쪽의 원의 면적은 엄청난 격차를 가지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다 나오면 어쩔 건데 그럼 초시생이 이겨요. 오히려 더 적은 양을 더 압축적으로 받기 때문에 초시생의 성적이 더 잘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양을 함부로 늘리면 안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내 실력이라고 하는 걸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시생은 이만큼의 실력을 만들었어. 이런 기출문제를 다 버렸어요. 괜찮다고요. 원래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기출문제집을 아무거나 하나 잡고, 물론 국어면 권교호 선생님의 기출문제집인 계기문을 잡고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자, 그렇게 잡고 공부를 하다가 나 이 문제 못 풀 것 같은데? 버리는 거예요. 권교호 선생님이 야, 이 문제 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수험생인 내가 너무 힘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버리고 난 요 안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올해 요거까지만 공부하고 합격 못하면 한 번 더 하지 뭐. 이런 자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절대 공부하지 마시고 막 혼자 공부하면 막 이런 거 공부해 이런 거 막 자기 혼자 막 기본한다고 기본에 안 들어가는 거 막 공부하고 이러지 마시고 범위를 정확하게 지정해 드렸으면 그 지정된 범위 내에서 소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압축 강좌를 듣는 이유는 뻔합니다. 압축 강좌는 솔직히 제가 그래서 엄청 많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 저도 뭐 어떤 수험 생활이나 시험 같은 것들을 집중해가지고 공부하면서 압축 강좌는 잘 안 들었어요. 왜? 복습은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기본은 진짜 필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출 문제부터는 뭐 강좌를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다. 압축은 웬만하면 안 들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제 거 안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압축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배운 내용 잊어버리죠. 그런데 수험생 중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그날 배운 내용이 이해가 되었다고 그 공부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죠. 오늘 배운 내용 다 이해되었어. 이게 느낌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진짜 다 익혔는데도 사실은 까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차피 이해한 내용은 까먹기 마련이고 다시 복습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되죠. 약간 이건 과장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채워야 돼요. 오늘 학습 중에서. 그래서 와, 이만큼 채웠어. 그래서 한번 복습하면서 요거 이제 채웠네? 다음에 보면 내가 채웠다고 생각했던 여기서 빵꾸가 나죠. 네. 이 빵꾸가 내가 다시 공부하는데 심하게 복습을 안 해가지고 텀이 길어서 빵꾸가 크게 생겼다. 그럴 때 슬럼프에 빠집니다. 나는 뭘 공부했지?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 공부할 수 있는 머리인가? 네, 공부할 수 있는 머리예요. 왜?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겪기 때문이죠. 겪어본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겪었으니까 이거 내가 해도 되나, 이거 답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텀이 너무 길면 안 돼요. 빵꾸가 너무 크면 슬럼프에 자동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어차피 이게 빵꾸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기간이, 이 복습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거 갖고 자책하면 안 됩니다. 자책할 거면 내 머리가 나쁜 걸 자책하는 게 아니고 텀을 너무 길게 잡고 복습한 걸 자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왜 텀을 또 길게 잡았는데? 또 거슬러 갑니다. 기본을 또 너무 많이 잡았어, 그 양반들 보면. 우리 어차피 5과목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7급이면 더 해야 되는데 일단 5과목 공부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기본을 다 많이 잡았으니까 한 과목 끝내고 다음 과목 넘어가고 이렇게 크게 잡으면 처음 공부했던 과목의 텀이 엄청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빵꾸 다 납니다. 회의감에 빠져요. 한 달간 막 술 퍼마시고 이렇게 놀다가 이거 회복해야 돼 하면서 막 놀다가 갑자기 공부하려고 하면 또 공부 안 되죠. 그렇게 1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적당한 양으로 잘 반복하면서 확실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확장하는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압축 강좌를 들으면서 원래 기본 개념에는 이 얘기까지 올라가려면 썰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차곡차곡 밟아서 올라가는데, 솔직히 이제 압축 강좌부터는 그냥 요 얘기만 다시 해주고 이게 중요하다고만 얘기해주면 기존의 썰 없이 그냥 확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강의를 좀 빠르게 듣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압축 강의에서 그래 나 이거 이해됐어, 빠르게 흐름을 빨리 잡아가지고 압축으로 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압축 강의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썰을 배제하고 빨리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본이 안 되는 분이 그거 들으면 안 돼요. 오히려 기본이 안 됐으면 저는 이 압축 강좌를 들어야 될 타이밍에 기본 강의 들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압축 강의는 정말로 꾸준하게 잘 해오신 분들이 들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4가지 흐름 중에 한 가지만 들어야 된다면 언제든 기본 들어야 돼요. 내가 초시생이다, 공부를 이제 뒤늦게 시작했다, 재생이다, 정말 늦게 시작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기본이에요.
한동안 텀이 지났으면 기본 들어야지 요게 개념의 계단을 밟고 우리가 정확하게 목표 개념을 익힐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 강의는 사실 강사들이 갖고 있는 것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냥 뭐 우리 라이브니까 그냥 재밌게 한번 해보면, 강사들이 가장 많이 파는 책이 모의고사 책이고요. 가장 클릭수가 낮은 게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의 안 들어요, 학생들이. 모의고사는 가장 많이 판매가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반대로 여러분은 수험생이지만 저는 강사로서 이제 공무원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어요. 기본은 난 자신 있지만 강의는 정말 자신 있는데 내 거 들어줄까? 어디서 막 기본이 안 돼가지고 헤매는 그 영혼들 몇몇이 나한테 넘어온다. 야, 이거 진짜 쉽지 않겠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는 이거는 이름을 못 들어봤지만 문제만 좋다라고 하면 풀만 하잖아요. 그리고 기본 서적은 한 학생이 한 권 정도 사죠. 한 선생님이 책밖에 못 사는데 모의고사는 2개, 3개 사니까 이 시장성이 더 좋겠죠. 이게 더 빨리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모의고사 시장에 진출하면서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한 이유도 여기 있다. 뭔 얘기가 되겠지? 그만큼 내가 전략적으로 간다. 전략적으로 해야지 여러분들도 합격하시고 저도 빠른 길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모의고사 푸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발 모의고사 강의는 꼭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 풀커리를 타신 분들은 당연히 들을 거겠지만, 풀커리를 안 타고 중간에 오셨더라도 모의고사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꼭 한번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2강까지는 꼭 들어보셔야 된다. 왜? 모의고사를 푸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설명드리기 때문이에요. 지금이야 어차피 시기적으로 모의고사 풀려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지만, 모의고사 강의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푸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문제를 풀면서 따져갖고 문제를 풀었다면, 모의고사 풀 때는 이제 100분 안에 5과목의 시험지를 다 풀어야 되니까 내가 어떤 과목별로 시간 개념에 서 있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시간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익혔다 하더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미 없죠. 그렇죠? 나 지금까지 푼 문제는 다 맞았어. 근데 60문제 풀었어. 끝나는 거죠. 따라서 자기가 배운 것을 시간 내에 모두 쏟아놓고 오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렇게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를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시즌에는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틀릴 만한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시험 칠 때 가장 최악을 가정하고 해보면, 최악의 상황은 시간 내에 모든 문제 못 푼다죠. 모든 문제 못 푼다. 이게 가장 큰 최악의 상황입니다.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네. 이게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시험 망했어. 시험 망치면 안 되는데. 이런 약간 붕 뜬 생각으로는 내가 뭔가 대비를 못 합니다. 내가 시험장에서 가장 만날 수 있는 최악의 변수는 뭐지?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못 푸는 거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솔직히 나만 시간 내에 모든 문제 못 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학생들도 시간 내에 못 푸는 학생들이 꽤 나올 겁니다. 내가 평균치만 속해도 50% 정도는 나처럼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못 풀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나랑 거의 100% 나오고, 나보다 실력이 나은 학생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풀 수 있는 문제, 풀면 맞히는 문제만 먼저 푸는 겁니다. 그래서 풀면 풀리는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답이죠. 사실 시간 개념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난 시간에 부족함을 못 느껴. 그럼 모의고사 앞으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개념 더 보고 하는 게 낫지. 근데 우리가 굳이 모의고사를 그 시험 형태에 맞춰가지고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까닭은 시간적인 어떤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개념 익히면서 요 정도 느낌 오면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감을 익혀가기 위해서 푸는 건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는 경우가 나왔다 그러면 풀면 풀리는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최악으로 못 푸는 경우는 뭡니까? 풀어도 안 풀리는 문제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엄청 고민하고 가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본인보다 실력이 떨어진 학생이 합격해도 할 말 없어요. 그거는 왜? 바보같이 했으니까. 안 풀리는 문제를 왜 부여잡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했던 말 중에서 어려운 말 아무것도 없고 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고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학문적인 어떤 진취적인 어떤 발전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합격이잖아요. 그럼 합격이라고 하는 그 목적의식에 맞춰서 저는 그 목적의식이 너무 세가지고 정신적 문제도 있는 사람이긴 한데 약간 강박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 제가 도움 드리자면 이 목적의식을 여러분 입장에서 풀었으면 틀린 문제를 고민하면 안 돼요. 틀린 문제를 풀고 있어 내가. 이 정말 바보짓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어떤 문제는 틀린 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제 기출문제 풀 때 버릴 문제 정했잖아요. 아 이런 식의 기출문제 나오면 난 버리겠다. 아 나 순서 맞추기가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난 버리겠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유형별로 버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용일치 문제도 솔직히 쉬운 문제는 100%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고 어려운 문제는 50%예요. 그러니까 내용일치 문제 보고 와 이거 내가 버려야지 이렇게 못한다고요. 어차피 유형적으로만 보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에서 내가 어떤 핵을 그어야 됩니다. 아 여기까지 했을 때 풀리면 풀리는 거고 안 풀리면 빨리 버려야 되는구나. 중간까지 읽었지만 난 깔끔하게 버리고 가야 되는구나. 이걸 정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문의 내용 너무 어렵다. 처음 보는 단어가 한 30% 나오는 것 같다. 버리는 거죠. 이렇게 내용일치를 버리는 것은 아주 유의미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장에서 만났다 일단 버리고 가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풀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거고 사실 모의고사를 푸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확인입니다. 본래는 기출문제 풀면서 내가 버린 문제를 좀 정해둬야 돼요. 미리.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버린 문제를 강의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정해드리죠. 이런 문제 나오면 버리세요. 일부러 여러 번 틀리라고 낸 거니까 이거 왜 고민하시냐고요. 깔끔하게 버리시라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풀어보면서 이제 내가 마무리로 시뮬레이션을 쓰는 거죠. 아 오케이.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가면 요런 문제들은 나중에 풀고 만약에 그 풀다가 요 정도까지 되면 버리고 가는구나.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기준은 뭐냐면 어떤 문제든 2번 고민하면 끝납니다. 2번 야 1번이야 3번이야 남겨놓고 1, 3번 중에 한 번만 더 지문 읽고 봤는데 모르겠어. 버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도달하시면 이제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가 딱 나오죠. 그래서 아 나는 앞으로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짜져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뭐 간단하게 4단계네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그 목적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각 커리큘럼별로 해야 되는 어떤 활동, 행동 이런 것들 남겨야 되는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다르죠. 그래서 기본 들으면서 좀 범위를 잘 정해 놓으시고 저는 이거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범위를 볼 줄 안다. 그럼 그 학생은 조금 시간이 더 걸려도 합격은 꼭 해요. 근데 범위를 못 본다. 그러면 엄청 오랫동안 공부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장수생은 장수생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냐? 그의 능력이 부족하냐? 아니 그런 경우보다는 범위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런 거는. 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범위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이게 솔직히 국어를 통해서 깨달으시면 다른 과목이 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범위를 딱 선정해 놓고 난 다음에 딱 가면 갑자기 합격의 길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구나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 붙고 기출 들으면서 범위 확실히 정하면서 이 강사가 제시하는 범위보다는 내가 좀 더 적게나 좀 더 넓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압축 강의를 통해서 그 범위 내가 갖고 가야 될 범위를 공고히 하는 거고 마지막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익힌 범위로 이 정도 점수대니까 오케이 이번 시험에는 이 정도 점수대를 목표로 가면서 이렇게 버린 문제를 버리면서 시간적 압박감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저런 모의고사까지 완벽히 하시면요 시험 문제가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됩니다. 왜? 모의고사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푸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이제 배우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익히신 분들은 버린 문제는 버리고 가야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잘 버리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버리고 가면 결국에는 성공하더라.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주식 눈물 나네 갑자기. 주식에서도 손절을 잘해야 되고요. 네, 모의고사 아니 실제 시험에서도 버린 문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이제 2번 이제 메인이죠. 국어 영역별 변화와 대비법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영역별 변화와 대비법에서는 이제 현재 국어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응도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 현재 반응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따끔한 얘기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문법인데요. 문법은 그래도 국가직에서는 좀 할만했죠. 5문제 정도 나왔으니까 뭐 우리가 이제 개수 세는 거는 약간 화작문은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화작은 솔직히 독해 쪽이니까 개념 없어도 그냥 풀리니까. 그러니까 문법은 따로 이렇게 보면 문법 같은 경우가 국가직에서는 5문제 나오니까 20문제 중에서 25%니까 충분히 공부할 만하죠. 근데 지방직에서 3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 기분이 상하죠. 왜? 국어에서 공부라고 하면 문법이 대다수인데 아니 그 문법이 저렇게 나와버리면 저렇게 3문제밖에 안 나와버리면 이거 되냐? 근데 이거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중의 문제가 아니고 당락의 문제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법 3문제를 공부하지 않고도 풀 수 있다. 그러면 아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문법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법 문제는 공부하지 않으면 틀린다. 그리고 공부하면 맞힌다. 이렇게 될 경우 공부한 학생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의 격차가 3문제가 난다고 하면 15점 차이가 나는 거고, 그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당락에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직 3문제 나왔을 때 얘는 당락에 영향을 줬니? 예, 줬어요. 왜? 정답률이 50%대가 나왔는데 이런 50%대가 나온 문제 중에서 기출된 내용들이 반 이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3문제 중 2문제는 기출된 내용으로 다 풀리는 거고 한 문제는 약간 알쏭달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뭐냐면 그 기출된 내용이 아주 평이한 내용으로 기출된 내용이 아니고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모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 계시다 이거는 관점 높이 한번 잘못 썼네. 뭐 지금 이런 개념 몰라도 됩니다. 이런 개념을 내가 모르고 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천천히 익히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개념 배우면 이거 1번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아예 메인으로 나오니까. 신우한테 고모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딱 나오죠. 호칭어 제가 지칭어나 호칭어에서 저거는 확실히 강조드리죠. 뭐 개천법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몰라도 될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3번은 이게 정상적인 문장으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일단 몰라요. 아마 정상이겠지 별 문제 없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고 4번은 자기 아내를 부인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얘가 그러면 높임법에서 메인이냐. 메인은 주체냐 객체냐 상대냐 이거 구분하는 거지 높임법에서 이렇게 지칭어나 호칭어 차이 때문에 문제 틀리게 한 것은 메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출은 분명히 되었고 제가 강조하는 그 기출 문제 중에 나오는 거죠. 얘는. 따라서 얘는 속어법으로 3개 날아가고 3번이 정답이니까 100% 확실히 맞춥니다. 다만 기출에서도 완전 주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류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공부하면 무조건 맞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제 최소 국어에도 이 정도까지는 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소 국어 딱 공부하면 진짜 그 최소한인데 이거 딱 맞히거든요. 이게. 문제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문제인데 이 2개는 확실히 기출되었어요. 이 2개가 이제 기출이 안 된 거죠. 애매해진 거죠. 이게. 그 안에서 이제 사실은 뭐 그러니까 50%지 할 수도 있는데 이 2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3번은 틀렸네라고 파악되고 4번은 손가락을 끼다. 손가락이 끼다. 피동형 아니까 4번이다라고 맞추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사실. 그래서 완전 용례로 똑같이 나온 거는 1, 2번은 확실히 나왔고 3, 4번은 이제 골치가 아픈데 그중에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피동법 정확히 이해하면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얘가 그냥 정말로 그냥 50% 쳐주고 공부하는 제가 봤을 때 맞히겠지만 공부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된다 쳐서 50% 쳐주고 3번 볼게요. 3번 가야 되는데 뒤로 갔네. 자 앞으로 가보면 이제 4번 볼게요. 점잖다. 의젓함을 나타내는 점잔이에다가 하다가 붙었다 했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한글 맞춤법 제40항을 배우면 잔이 지 안의 줄임말이다라고 배우죠. 우리가. 젊지 않다죠. 그러면 의젓함을 나타내는 점잔이에다가 하다가 붙었다 했는데 자 젊지 않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여하튼 뭐가 어떻게 되었든 점잖다는 젊지 않다에서 지 안이 줄어든 말이다. 이런 말이 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새로운 말을 붙였으니까 4번이네. 다른 건 몰라야 됩니다. 그런데 2번과 3번은 이미 한글 맞춤법에서 기출로 된 거고 1번만 어떤 분은 조금 지엽적이라서 그러니까 많이 지엽적이에요. 사실 이거는 좀 많이 지엽적이라서 보신 분도 있고 1번은 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4번 중에 고민하더라도 기출 공부했으면 4번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어차피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정답률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공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출은. 그러니까 문법은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지방직이라고 대충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의 개수가 줄어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락에 영향을 주니까 저 아시잖아요. 저 쓸모없으면 그냥 버리라고 한 사람입니다. 못 버려서 안 달라는 사람인데 이거 공부하셔야 된다고 이거. 그래서 최소 국어로 분량을 줄여도 개념 자체를 엄청 많이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이 정도 순으로 계속 물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지방직 국가직에서 물었기 때문에 공부 꼭 하셔야 되고 2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암기한 권교를 통해서 또 최소 국어를 통해서 이거 다 커버 가능하고
제가 안경 공교나 최소 국어를 통해 가지고 범위 많이 줄어든 건 아시죠? 저 정말로 손꼽을 수 있다. 1등으로 범위 줄어든 걸로. 그 안에서 다 커버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수 많아요. 네. 제가 다른 선생님보다 런타임이 적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강의 수 많을 겁니다. 길게 공부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이게 버리면 합격을 못 하는데 어떡해요? 우리 합격하려고 공부하지. 아쉽게 떨어졌다 이렇게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문법을 좀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왜? 3번 돌아야 됩니다. 안 돌면 너무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문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크게 수능형이랑 내신형이랑, 이거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수능형이랑 내신형이랑 쪼개진다. 내신형은 뭐냐? 암기죠, 암기. 내가 지금 이거 암기 문제 안 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암기 안 나옵니다, 이게. 수능형, 이건 2가지죠. 해석,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2번째로 개념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과목, 특히 뭐 암기 과목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고, 행정학이나 행정법 이런 전공 과목에서도 매우 중요한 게 개념입니다. 개념은 왜 중요한데 하면, 개념이 익힐 때 쉬운 말과 반대말로 못 바꾸시는 분들이 개념 적용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매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개념이 났어요. 그럼 시간적 흐름이라고 하는 게 뭔데 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 이렇게 설명하면 그분 개념 모르는 겁니다. 시간적 개념이라는 것은 선후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해가 뜨고 그 다음에 새가 우니 머슴이 집 밖으로 나왔더라. 시간적 흐름이에요. 왜? 해 뜬 게 먼저. 그리고 새가 울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머슴이 집 밖으로 나왔어요. 이건 선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와 반대로 그러면 시간적 흐름의 반대말은 뭔데? 나열입니다. 여기 보니까 토끼도 있고 뭐 사슴도 있고 노루도 있더라. 그럼 이건 나열이죠. 시선의 이동을 통한 나열일 뿐이지 선후 관계를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얘기할 수 있으면요, 이 멋진 초가정자 있고 했을 때 초가정자 있다라고 나타나 있지 선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가정자를 밑줄 쳐놓고 시간적 흐름에 따른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통하나 이게. 서술어에다가 밑줄을 쳐든가 해야지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1번이 틀린 겁니다. 아주 쉽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2번에 초연은 뭐니? 자, 초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탈속했다라는 거죠. 탈속. 그래서 탈속했다는 건 뭐니? 자연 속에 있어서 내가 속세를 벗어나면 탈속입니다. 20 보시면 이 멋진 초가정자 있고 숲을 사이로 오솔길을 했는데 술 한잔하고 시를 읊조리면서 온갖 꽃 속에서 높다랗게 내가 앉아있다라는 거니까 내가 꽃 자연 속에 있다. 초연하다라고 봐줄 수 있네. 문학은 봐줄 수 있으면 무조건 오예요. 그래서 오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개념을 쉬운 말이나 이렇게 아주 쉽게 자연 속에 있다? 그럼 탈속이지. 아니면 반대말로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문학에서 이런 표현이 나요. 이 글은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러면 사실적은 쉬운 말로 바꿔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사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적의 반대말이구나. 그래서 과장법이 나타나 있으면 사실적 땡이라는 겁니다. 환상적의 반대말이죠. 비현실적. 그래서 환상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으면 사실적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개념은 이렇게 쉬운 말로 바뀌어지거나 반대말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가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개념을 막 정의대로 풀어서 쓴 것만 내가 알고 있어. 그럼 적용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나 개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그냥 제가 너무 이게 속이 아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이력 얘기하면 저 진짜 짧게 공부해가지고 수능 성적 엄청 올리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을 빨리 오는 데는 정말로 제가 아주 뭐 거의 탑 클래스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반대로 여러분 성적 빨리 오는데도 제가 자신 있는데 공부를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형용사 이러면 성질, 상태, 뭐 감정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 슬퍼지다 어쩔 건데 슬퍼지다. 이 뭐 기출문제 안 나온 것도 아니고 형용사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동사예요. 감정인데 그건 뭔 상관이냐고요. 어차피 정답이 이게 동사인데. 그래서 슬퍼진다라고 하는 현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정 가능하면 형용사고, 동사고, 현정 가능하면 동사고, 현정 불가능하면 형용사다라고 하는 현정어미라고 적용되는 말로 이 적용되는 쉬운 말로 바꿔야 되는데
형용사를 계속 교과서 중시한다고 내 개념서에 성질, 상태, 감정이 나와 있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문제 안 풀리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저는 그러면 이거를 아이고 그렇게 알고 있어봤자 문제 안 풀리니까 형용사 동사는 현정 어미가 결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예외 몇 개 설명해주고 그거 빼고는 무조건 이렇게 판단하시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하대요 저보고.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 형용사를 감정이나 상태 성질로 알고 있는 여러분이 이상해요. 왜 공부하는데 그러면 울분에 막 찹니다 제가. 문제 풀고 합격하자고 공부하는 건데 왜 그러냐고요 이게. 물론 젊었을 땐 진짜 화 많이 냈습니다 저. 아주 열이 있고 이제 나이 먹고 하니까 그래 형용사를 성질상 교과서에 그렇게 써있는데 그렇게 공부했을지 그래 교과서가 나쁜 놈이지 뭐 여러분이 뭔 잘못입니까 이런 생각 들긴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거 이렇게 개념을 쉬운 말이나 반대말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정말 이 개념들을 쉬운 말이나 반대말로 잘 바꾸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못한다고요. 최소한 이렇게 쉬운 말과 반대말을 내가 공무원, 공시에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을 다 한번 싹 다 바꿔보면서 적용하려면 작품 많이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뭐 하냐 개기문 문학 보라고 얘기합니다. 작품 많이 보고 문제가 뭐냐면 기출된 범주 내에서 우리 옛날부터 문학 기출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개념들이 출제가 안 된 경우도 많고 개수가 너무 적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기출 문제만 풀어보고 내가 개념 익히려고 하면 못 익힌다고요. 그게 이 못 익힐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계기문하고 사이즈 엄청 크게 만들었어.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면서 개념 익혀야 되고 웬만한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공식 기출 문제만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식 기출 문제까지만 풀어라고 얘기해버리면 아니 제가 학습자라고 생각하면 이거 못 익힐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할 거면 계기문 문학 하셔야 돼요. 이게 그 정도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서 개념을 여러 번 접해봐야지 얘가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개념 없이 그냥 문제 잘 풀리는 그런 좋은 경우를 만나면 괜찮은데요. 개념 모르면 딱 틀리는 그런 케이스로 문제 내버리면 언제든지 문학이 여러분들에게 킬링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해석은 천천히 합시다.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말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익혀야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내신으로 묻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암기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학 교양이라고 잘 얘기하죠. 저는 이게 문학 교양을 친다. 그러니까 공무원 국어에서 문학을 묻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 열심히 살아왔니? 문학적 교양 교과서에서 배웠을 텐데 익혀왔니?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선택지가 문학 교양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계고는 언제 봐도 그대로지만 이 말 나오자마자 인간과 자연의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언제나 똑같다 나오죠. 그러면 인간은 변한다는 말이 따라 나온다라고 이게 간접적 특징이라서 꼭 알고 가셔야 된다고 제가 계기문 때도 설명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게 누대는 하나같이 비었구나. 그러면 사람 사는 대는 사람 사는 건축물이라고 했죠. 건축물은 하나같이 비어 있구나라고 해석하면서 아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맞네라고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다른 작품에서 아 저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적어야라고 하는 걸 익혀가지고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거 볼게요. 이 5번이 이제 정말로 대놓고 내신형으로 낸 건데 지방직은 그래도 수능형으로 물었는데 뭐 국가직은 동일한 연도에 출제가 된 건데 내신형으로 물었어요. 보면 낙낙장성은 누구다? 김종서예요. 이거 정말 지엽적으로 물으면 김종서고 예를 들어서 이 시험이 막 군무원이나 요즘 법원직도 약간 암기형으로 나옵니다. 기억은 김종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눈서리는 여기 나오는 간밤에 부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 말인가 했을 때 그 눈서리는 세조의 숙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군무원, 법원직의 약간 지엽적인 문제. 서울시 유 문제라고 얘기하죠. 소위. 근데 낙낙장성이니까 이 정도는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이면 솔직히 이제 내가 문학 작품 고전 시간을 많이 보면 그렇지 충분히 저렇게 소나무 같은 거는 충신이라고 생각해 볼 만하지 라고 해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결국 문학 교양이고 암기거든요. 이게 내가 그냥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답 없어요. 얘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냥 계기문 문학이 제일 맞습니다. 제가 뭐 어떤 교재를 얘기를 하든지 아니 그냥 문학 기출문 문제 풀면 안 돼요. 거기다 동영 문제 엄청 많이 때려 넣어서 개념이랑 주요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을 묻는 그런 경험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기문 문학 하셔라. 공부할 거면 이거 해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순위가 낫지 책이 강의가 자 다 좋습니다. 자 알겠죠? 침 나오네만. 자 넘어갑니다. 아유 더러워. 독해로 갈게요 이제. 독해.
자, 독해. 이거 제가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이거 문제를 다 일일이 풀어드릴까 했는데 주무실까 봐. 어차피 해설 강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만 포인트 삼아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깔끔하게 풀어드렸으면 저도 좋겠는데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정말 남기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어는 다른 과목과 비교할 필요 없고 국어는 국어끼리만 비교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국어, 영어, 뭐 한국사, 국사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공통 과목 세 가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시험이 쉬우면 당연히 국어, 영어, 국사 같은 공통 과목들이 다 쉽게 나오면 전공 과목에 비하면 비중을 낮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 잘 먹고 국어, 영어, 국사는 내가 적당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국어에서 좀 빵꾸가 났네? 그럼 난 전공 과목 쳤으니까 합격 하나 못할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어는 너무 쉽게 나와서 100점 받아야지 내가 합격한 사람의 평균치가 된다. 근데 나 혼자 실수해서 85점 받았네? 그래도 85점은 고득점이니까 괜찮아. 안 괜찮다고요, 니마. 합격권자가 100점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합격권의 학생이 100점이 나왔기 때문에 너 15점이나 약해요. 그래서 전공에서 남들보다 평균 10점 잘 받아도 너 불합격한다고요. 계산은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국사는 쉬우니까 이건 적당히 공부해서 좀 적게 맞아도 괜찮아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쉬우니까 나도 대충 공부해도 100점 맞으면 그럴 때는 국어를 적게 하셔도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쉬운데 나 혼자 못해.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그걸 토대로 제가 국어는 국어끼리 비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국어는 쉬운 국어가 있고 어려운 국어가 있습니다. 자, 쉬운 국어 그리고 어려운 국어. 이렇게. 쉬운 국어는 중급 정도의 난도가 최상급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독해가 70% 정도 때거든요. 이 문제가 딱 70%대예요. 그러니까 중급 국어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최고 난도로 나오는 쉬운 국어에서는요. 이 문제 틀리면 뼈저리게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어려운 국어에서는 이게 이제 5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난도의 문제를 내가 틀렸어. 괜찮아요. 사실. 왜? 남들도 많이 틀리니까. 그러면 50% 정도 되는 문제가 합격권에서 몇 문제 틀리는데 계산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틀리긴 합니다. 솔직히. 50%대의 문제는. 그들이 잘 맞춘 것은 자, 합격권 학생들은 정답률이 100에서 70까지를 무조건 맞히는 겁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 빼고 그냥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다 맞히면 돼요. 60%대 문제다. 50%대 문제다. 틀려도 돼요. 이거 틀린다고 불합격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 이거 다 맞췄는데 이거 틀려서 내가 불합격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격은 이 문제를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잘 맞춘 게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국어가 제가 봤을 땐 더 짜증납니다. 솔직히 강사 입장에서. 쉬운 국어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실수 1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려운 국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맞히고 이 문제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억울하지. 내가 어려운 문제 맞히고 쉬운 문제 괜히 실수해서 틀렸으니까 억울해도 합격은 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같은 추세에서는 일단 쉬운 국어로 나오면요. 쉬운 국어로 나오면 그 쉬운 문제는 절대 안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문제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뭐 풀어드리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풀어보고 나 이거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심각합니다. 독해 공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요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국어로 한번 가볼게요. 어려운 국어. 어려운 국어로 이제 예를 들어서 솔직히 어려운 국어는 이런 문제 좀 틀려도 돼요. 지금 이번 시험에서 이 7번 문제 틀렸다. 뭐 합격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 없을 겁니다. 없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문제들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문제 못 맞히면 내가 큰일 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런 유형이 생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틀리는데 사람이 적응 정말 잘해요. 진짜. 보시면 다음 연도에 유사 문제 내버리면 정답률이 확 떨어져요. 이게.
확 높아져요. 오답률이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적으로 계속 나간다. 발전해서 더 어렵게 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논리 실증주의가 나왔어요. 저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수능에 나왔던 제재거든요. 논리 실증주의는 수능에 나왔고 뒤에 보면 결정론적 시스템이죠, 그죠?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결정론적 시스템인데 두 가지가 수능에 정말로 정확히 얘기하면 EBS에 단골로 나왔던 얘기예요. 논리 실증주의는 아예 수능에 너무 많이 나왔고 5번 나왔고, 결정론적 시스템은 솔직히 정확하게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EBS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제 계기문 독해에는 별로 없어요. 살짝 있습니다. 살짝 경험론과 이게 관념론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럼 너 수능 그렇게 잘하는데 이거 왜 뺐는데? 너무 어려워 보여요. 이게 공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 어려운 국어에서 이 독해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문의 난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공시에서 이제 수능이 하도 어렵게 되다 보니까 수능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 언제 졸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수능 한번 풀어보세요. 상상도 못해. 내가 한국인이 맞나? 나 매국노구나 이런 생각 정말 드실 겁니다. 이게. 야 이거 국어가 영어보다 어렵구나. 지금 뭐 애들 고3 애들 보면 막 국어 한다고 난립니다. 그 정도로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안 돼요. 이거 1년 동안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휘적 수준에서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경제는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요 진짜. 자 다시 돌아가서 이거 보면 느낌 싸하다고요. 제가 이거 지문이 너무 어려서 공시의 경향에서 깨어진다고 생각해서 빼놓은 것들이 나왔어요. 지금 지방직에. 그러면 한 번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선을 넘어버렸다고요. 선 안 넘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넘는 그 순간부터는 야 이거 그러면 일단은 핵심 어휘 익히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제 어휘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사전을 찾아보고 신문을 많이 보는 게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거 열심히 읽다 보면 당연히 도움 되겠지. 국어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어휘도 많이 익히면 아무래도 좀 적지 않아 도움 되겠지만 메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익혀야 될 어휘는 뭐냐? 그렇게 사전 찾아보고 이런 막 신문 봐야지 익힐 수 있는 어휘는 그냥 유추해서 문맥으로 유추해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에서 처음 보는 어휘거나 뜻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휘가 있더라도 그냥 대충 흐름 보고 알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 논리실증주의나 경험론, 관념론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선생님 저 경험, 감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논리실증주의는 경험론, 감념론에서 뻗쳐나오는 걸로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독립적이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이 어휘도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얘들은 다른 어휘랑 관계성이 너무 짙어요. 독립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립의 완대는 뭡니까? 종속이죠.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영향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이다 하면 절대주의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을 절대자라고 하는 까닭이 뭐예요? 식량, 공기 이런 거 영향 안 받아요. 신은 절대자라서 홀로 존재하는 다른 게 필요 없는. 근데 인간은 뭡니까? 산소가 필요하고 중력이 필요하고 뭐 중력 없어 죽을 수 있을걸요? 네, 아마 여하튼 식량이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자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뭔가 종속돼 있다. 상대주의적이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절대자는 그냥 다 모든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어휘를 알고 있어야지 파생되는 개념들이 잘 이해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의 칸트의 윤리학. 그는 의무론을 주장했다. 그럼 의무론은 절대주의거든요. 근데 왜 절대주의인지 읽어도 내용 쭉 설명해줘도 절대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해 안 돼요. 독일의 칸트는 절대적인 것 없다 하고 맙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어휘들은 익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어휘는 괜찮은데 이거 좀 익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독해 강훈련에서 어휘를 좀 썼어요. 내가 요 정도까지는 최소한으로 한번 하자. 너무 모험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해설 강의를 좀 들으셔야지 이해가 되는데 7번 문제나 8번 문제가 이번에 어려웠던 문제긴 한데요. 저 여기서 피셋형의 논리 관계를 묻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논리 관계 어려운 거 말고요. 피셋에도 논리 관계 쉬운 게 있거든요.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이 명제가 참이라면 그 명제의 대우는 참이고 역은 참이 아니다. 반드시 참이 아니다. 이거 배웠을 겁니다. 그거 이용해서 문제 냈어요. 이거 7번 문제 한번 해설 강의 들어보세요. 그거 이용해서 냈어요. 피셋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피셋 안 닮았니? 수능과 안 닮았니?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보시면 확실히 닮아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논점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붙으면 전 너무 좋죠.
자신 있습니다. 저. 논쟁으로 살아온 인생, 강사 인생 20년 가까이 됩니다. 자, 20년까지는 안 되는구나. 15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확실히 맞다라고 장담 드릴 수 있으니까 오케이, 독해는 두 가지. 첫 번째 뭐다? 어휘를 익혀야 되지 않을까? 지문에 넣는다고 팍 올라가지 않을까? 지문에 넣는다고 팍 올라가는 걸 계산해서 독해 강훈련에 집어넣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솔직히 저는 지방직 7급은 확실히 지문에 넣는다고 올라가서 거기 반영해서 넣었는데 문제 유형도 이런 유형으로 넣었죠. 이게 이 지방직 7급 유형입니다. 이것도 사실 일종의 넣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혹자는 지방직 9급 시험을 치기 위해서 지방직 7급 모의고사를 풀면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죠. 사실. 저도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9급이. 근데 이거 갑자기 선 넘어버렸네. 선 넘어버렸기 때문에 각오하셔야 된다. 지문의 내용도 그렇고 논리관계도 좀 알고 가는 게 낫겠다. 노파심으로. 논리관계는 뭐 저도 써놨지만 좀 애매해요. 모르고 가도 맞출 수 있나? 아니야. 이거 답은 확실히 명확하게 하려면 얘는 확실히 맞춰야 돼. 그래서 이번엔 논리관계 모르면 최소한 7번 요 문제, 지방직 9급의 19번 문제였죠. 요 문제는 진짜 정답을 정확하게 도출할 수는 없다. 그냥 감으로 맞춰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질문 받고 마칠 테니까 집중하십시오. 자, 한자 성어는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맞히셔야 됩니다. 근데 유형 보시면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발음 다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뜻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한자로만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한자 보고 읽을 수 있으면 되는데 1번에서 교원 영색인데 10번에 1번 내가 교원까지만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교원하면 영색밖에 없어요. 사자성어 외워야 될 거. 왜? 기출범주 내에서 보면. 이번에 촌땡살인이에요. 촌철살인이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한자 어휘를 익히다 보면 촌땡살인이 당연히 익힌 거고 당연히 우리가 촌철살인이 뭔지 아니까 10번 문제는 되게 2번을 쉽게 맞히죠. 이 기출은 안 됐거든요. 근데 기출 안 돼도 촌철살인은 기출 안 돼도 이 문제 틀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번 언행일치 이런 것도 기출 안 돼도 충분히 알죠. 무슨 말인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다망설도 마찬가지. 가다망설 안에 기출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까지만 확실히 하시면 한자 성어 문제를 맞힐 수 있고 다만 한자 성어를 공부할 때 네 자를 내가 다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자를 통해서 파악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다. 그렇게 줄여 나가는 거예요. 다만 한자 성어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왜? 공부한 친구는 100% 맞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한 학생과 안 한 학생, 즉 합격권에 속한 학생과 내가 공부 안 했을 때 잃어버린 손해를 계산해 보면 확실히 내가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 공부하되 한자 어휘는 고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방직 9급 풀어보고 난 다음에 한자 중요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험 보면요. 국가직 지방직 계속 한 3년 동안의 시험을 보면 6번의 시험을 쳤을 때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6번의 시험 중에서 한자 공부에서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건 이번 지방직 9급밖에 없어요. 6번 중에 한 번이에요. 6번 중에 한 번인데 또 임팩트 있게 이번 지방직 9급에서는 어휘 문제가 한자어 문제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뭐 각박하다 이게 이거는 각축이다, 각축이다 이런 것들은 몸을 지시하는 어휘가 아니구나. 이거 한자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자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게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임팩트는 셉니다. 근데 그럼 앞으로 국가직도 이렇게 똑같이 나올까? 지방직 똑같이 나올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좀 이례적인 거니까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공부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 한자가 강의할 거고 공부하시면 이런 거 충분히 12번, 13번 맞힐 수 있죠. 저도 한자 또 일각엔 있잖아요. 강의 들어보시면 정말 좋다. 근데 제가 그 좋은 강의를 강조하지 않는 까닭은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과연 초시생이 한자까지 공부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을까?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한자 어휘는 이게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중요하다고 얘기하기도 거시기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자. 근데 효율성이 높냐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이 이 두 문제 나오면 제가 크게 사진 드리면서 한자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그때는 왜? 경향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지방직 9급 나왔으니까 한자 해야 돼 라고 득달같이 달려들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갑자기 이렇게 두 문제 보이니까 열심히 하다가 내년쯤 되잖아요. 갑자기 한자 안 합니다. 막. 안 하다가 막 놀다가 갑자기 또 시험에 한자가 안 나와. 그러면 싹 이렇게 잊혀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 국가직에도 한자 똑같이 두 문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 맞힐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는 내가 합격권자로부터 이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틀리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공부해야 되나? 좀 회의감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에 나오고 이게 경향성으로 확실해지면 그때 공부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이렇게 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큰일 나죠. 뭐 신도 아니고 내가 인사혁신처에 출제하는 사람도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돼 이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냥 합격권자랑 비교해서 지금의 경향이 이거 많이 공부하는 추세니까 사실 문법도 다 같이 공부 안 하면 세 문제 버려도 되는데 합격권 학생들은 문법을 확실히 공부하거든요. 성향이 원래 그러합니다. 그들은 맞힐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맞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문법 공부 안 했을 때 나 혼자 틀려먹는 점수를 보면 너무 커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한자는 합격권 학생들도 아직은 버겁지 않을까? 네. 전공부터 먼저 채우고 가는 거니까 우선 우리가 밀리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어휘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이거 공부해도 못 맞히는 거예요.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틀리라고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출시자가 틀리라고 낸 문제 운 좋게 맞히거나 그냥 틀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많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다까지입니다. 자, 이 전략적인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크게 쪼개서 말씀드린 건데 각 영역별 변화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보다는 좀 덜 중요해요. 국어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첫 번째 전체적인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체적 흐름을 놓쳤으면 내가 기본은 왜 됐지? 기출에서 뭘 남겨야 될지 꼭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뿐만 아니고 모든 과목에다가 다 적용해가지고 효율적인 공부, 효과적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5분이 되었으니까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채팅창을 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요약되어 있는 질문이 많아서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제가 이제 질문 10개 더 넘네요. 엄청 많네요. 근데 15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초시생이라 지금 문법 문학 하느라고 좀 벅찬데 독해는 조금 천천히 들어가도 될까요? 네, 이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독해는 조금 천천히 하셔도 별 문제 없고요. 한 10월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뭐 더 늦으면 어쩔 수 없죠. 더 늦게 하는 건데 그냥 안정적으로 뒤에 이제 영향이 없게 하려면 10월부터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더 뒤에 늦게 해야 되면 더 뒤에 늦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인데요. 재시생은 기출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문제를 보면 답이 생각나는 게 많아서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한번 계기문 쪽에 어떤 질문이 많으니까 계기문 문학부터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계기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해석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해석 문제. 그러면 해석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답이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이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석할 때 나라면 만약에 이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이 선택지 1번 같은 거 처리할 때 이 문장을 근거로 개연적으로 파악해서 이게 적절한지 따져서 오라고 했겠지? 라고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에 근거해서 이렇게 냈을 테니까 그리고 이거는 괜찮은 거니까 오라고 하면 되겠구나.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의 판단으로 정확하게 OX라고 할 수 있는지. 개념은 더 중요하죠. 개념은 내가 이게 지문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려면 먼저 이거를 쉬운 말이나 반대말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 개념을 선택지에서 확인한 다음에 내가 쉬운 말로 잘 바뀌는지 반대말로 잘 바뀌는지 그리고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적절한 건 알고 있는 거랑 얘를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계기문 문학에서 문제를 볼 때는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암기할 내용들을 우리 계기문 문학에서 당연히 문제로 물었죠. 그러면 그 암기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지 기억나는지를 살펴보시는데 얘는 암기한 공교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그래서 암기한 공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계기문 문학 복습할 때 별표 친 거 있죠. 밑줄 별표 있으면 별표 1번이 묻고 있는 건 뭐다? 뭐 2번이 묻고 있는 건 뭐다? 옆에 답이 있으니까 그거 가려놓고 계속 얘기할 수 있으면 깔끔하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기문 문학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자, 계기문 독해 한번 볼까요? 계기문 독해. 복습 어떻게 하냐? 계기문 독해. 얘는 방법이 아주 풀로 다 하는 경우가 있겠죠.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시 한번 더 풀어보자. 답을 다 써놨더라도 풀어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결국 선택지와 지문
이것들이 정확히 특히 가장 여러분들이 약한 게 선택지의 말을 지문의 말로 바꾸는 거니까 이 대응 관계를 열심히 다 살펴보면 참 좋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계기문 문학을 들어야지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순서 맞추기 문제다, 순서 문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선택지부터 보는데, 선택지부터 봐서 내가 먼저 나올 게 확신이 안 서, 확신 서면 그냥 좁혀서 그냥 앞뒤 이어지는 거 찾으면 되는 거고, 확신이 안 서, 그러면 이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바꿔서 서로 연결되는, 서로 이어지는 것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놓고 난 다음에 각 문제마다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선택지부터 확신되니까 이렇게 풀면 된 거고, 이거는 선택지부터 봤을 때 확신 안 되네? 요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가를 다시 재확인해 보면 답을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죠. 내 시나리오, 내 시뮬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번 해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룰이 요런 옛날의 상황에 있었을 때, 처했을 때 그게 막힘없이 쭉 흘러가서 정상적인 답의 범주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과정. 답이 뭔지 뻔히 알고 있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을 써보고 시나리오를 써보면 답이 나오죠. 계기문 문법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계기문 문법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한 권교로 먼저 빈칸을 다 채울 수 있거나 또는 OX 문제로 다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은 복습할 때 암기왕 권규어 문법으로 복습하면서 이거 이제 가림판으로 가리고 OX 문제 깔끔하게 다 풀면서 빈칸 채우기를 싹 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문제 풀 때 문제는 똑같이 뭐가 나올 테니까 개념 나올 테니까 이 개념을 쉬운 말 또 반대말로 바꾸면서 적용하면서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처리가 됐는데, 혹시나 좀 부족하시면 또 물어주세요. 채팅으로 또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저희 과장님이 정리해서 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겠죠. 제가 놓치면.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계기문 해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잘 모르는 작품 위주, 이제 다시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계기문 해독 같은 거 할 때는 작품 위주로 볼 거면 암기한 공교로 별표 위주로 얘기하시면 되고, 선택지의 개념이 내가 정확하게 빠삭하게 알고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쉬운 말 반대말로 바꾸면서 지문에 찾아가서 여기 있다라고 내가 찾아놓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문제는 문장의 근거에서 문제 풀어야 되니까 문장 플러스 개연성을 내가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되겠다. 4번, 혹시 치약 부분 파트만 골라서 들어도 문제는 없을까요? 이게 뭐에 대한 영역인지가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치약 파트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하죠. 개념 치약 파트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문법이다? 그럼 치약 파트만 해도 되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표준 발음법이 치약한 것 같아. 그러면 원래 그게 의문론에 기대 있기 때문에 의문론부터 하고 난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한글 맞춤법 취약해. 그러면 형태론에 근거했기 때문에 형태론 아예 모르고서 그냥 암기한 공교 지금 버전 들으면 조금 힘듭니다. 지금의 암기한 공교 문법 버전은 최소 국어의 그 기본적 베이스, 그 문법 지식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 암기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은 발췌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4번 같은 물음이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내가 고민이다, 독해에서 어떤 게 고민해서 부분만 들어도 되냐, 이렇게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5번째 질문은요, 초시생은 문법 문학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시간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시간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문법을 깔끔하게 다 익히는데 뭐 한 10시간이면 된다. 그럼 문학은 20시간 걸린다. 그럼 뭐 1대1로 공부하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닌 상태에서 비중을 얘기하시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중이라고 하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문법 진도를 빼고 문학 진도를 빼보는데 한 얼마 걸릴지를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기본 다 없애는데 한 이게 뭐 원래 이제 초반에 3과목 정도나 2과목 정도만 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 내로 끝날 것 같다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3개월 내로 안 끝날 것 같으면 좀 쳐내야 돼요. 개념들을.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죠. 라이브 특강에서 처음부터 내가 강사가 제공하는 개념들을 다 익히고 하면 좋겠지만, 안 된 것 같으면 강사가 좀 이런 건 좀 지엽적이긴 하죠. 심하죠. 이러면 좀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비중 조정을 해서 정말로 그 비중을 알맞게 내가 잘 짜가지고 수업을 전체 일정을 마치고 싶으면 언제쯤 끝날지라고 하는 그 스케줄 한번 써봐야 돼요. 그래서 뭐
세 달이면 세 달 내로 그냥 깔끔하게 이게 두 과목이 끝난다. 세 달 내 안 끝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 다음에 세 달 지나면서 또 두 과목 해야 되고, 그러면 3개월 텀으로 앞에 공부했던 걸 다시 공부하면 또 많이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3개월 내로는 무조건 한 과목씩 끝을 내야 됩니다. 그거 생각해서 비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에 최근 국어 독해 문제가 피셋 문제와 유사해지는 건가요? 유사함을 따지면 유사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피셋 문제가 유사해지니까 피셋을 풀어라는 아니에요. 저 이번에 좀 충격 먹었는데, 독해 문제 중에서 아예 수능 지문 갖고 오고 아예 수능 문제 그냥 넣었더라고요. 피셋 문제 갖고 오는 그런 책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심지어 그런, 제가 이건 뭐 모르지만 뭐 안 까도 되겠죠. 뭐 사재기라는 거지 되게 순위가 높던데 그런 건 좋은 교재가 아니에요. 피셋형 문제로 그대로 나오면 풀면 좋죠 참. 근데 그 피셋형으로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닮아간다와 피셋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피셋 문제 중에서 정말 엄선해가지고 와 요거는 정말 지금 현재 나눈 주에 딱 맞다 하면 또 몰라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제가 오히려 독해 강훈련에서 변형하죠. 이 정도 피셋 문제는 풀만하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또는 이건 처음 보는 그런 유형이지만 이게 이제 요 흐름 타면 충분히 출제될 만하니까 저 쉬운 문제만 골랐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전적으로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들께 서포트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독해 강훈련에 있으니까 6번 같은 거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7번에 한 번 기출된 작품이 바로 다음 연도에 출제되기도 할까요?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진짜 완벽하게 안 된다고 장담 못 해요. 그리고 전에 출제했던 그 작품들이랑 유사한 경향을 띠는 다른 작품이 출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 작품들을 공부하고 그냥 난 출제됐으니까 배제할래? 뭐 나쁘지 않는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그래봤자 10작품이잖아요. 그죠? 국가직 지방직 5작품씩 나왔다 쳐도 10작품인데 그거 배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부하고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질문이요. 소고법으로 작년이나 재작년 기출작을 빼고 공부해도 같은 말이죠, 그죠? 그냥 그게 그렇게 엄청 많은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갑시다. 심심하잖아요. 그렇게. 자, 9번. 근데 진짜 계기문 문학 복습법은 알고 싶네요.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문제를 더 봐야 하는지 암기량을 더 봐야 되는지는 둘 다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개념을 낯선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개념 확실히 익혔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나 여타 낯선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그래 나 그 개념 다 적용돼, 이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인데 혹시 이번 시즌 암기양 문법편이 최소국어 내용도 합쳐진 건가요? 네. 그러니까 단권화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최소국어에다가 단권화 시켜줘야 되나 아니면 암기양 공교에다가 단권화 시켜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암기양 문법이 어차피 PDF로도 제공되고 단권화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나중에 갖고 다니기 편하겠죠. 그래서 암기양 문법에 단권화는 시켰는데요. 암기양 문법에 있는 내용들을 풀로 다 강의하는 거는 내년도 되어야 됩니다. 올해는 그냥 최소국어에 붙어있는 암기양 문법까지만 강의하는 거라서 아마 8장까지만 강의할 겁니다. 7장이었나? 하여튼 거기까지. 그래서 고전 문법장까지 강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이 선생님이 푸는 법 가르쳐 주시는 게 문학작품 분석하는 법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문제풀이 스킬에 가까운가요? 하면 둘 다죠. 그러니까 이게 문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학. 자,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거는 사실 제가 막 엄청나게 분석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는 쪽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요 작품은 암기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묻는 쪽 같으면 문장 보면 답 나오게 그렇게 출제를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거의 알맞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문학은 최소국어랑 계기문으로는 부족할까요? 아니, 문학 계기문이면 이게 어떤 교재로 공부하시든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계기문으로 부족하다 이렇게는 절대 말 못합니다. 무조건 가장 꽉 차게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이 피셋 언어 논리랑 국계직 8급 비문학이랑 문제 난도가 어떻게 될까요? 했는데 피셋 언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만 확실하다. 시간 내에 풀기도 쉽지 않고 정말로 만만치 않지만 답의 근거가 확실하고요. 국계직 8급의 비문학은요. 걔도 뭐 아예 나쁜 건 아닌데 좀 문제 가끔씩 좀 팀에서 이상해요. 그리고 피셋 언어와 국계직 8급 비문학을 통해 가지고 지방직이나 국가직 9급을 공부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직은 그 중에서 엄선해서 몇 개는 뭐 어차피 공시 문제니까 풀면 되는데, 피셋 언어 논리는 진짜 몇 개의 소수 문제만 풀어보셔야 돼요. 어차피 독해 강훈련에 그 문제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이
피셋 언어 보면 이걸로 비문학 독해 긴 거 커버될까요? 피셋 언어에서 긴 거는 오히려 한 그 7급 민경책 같은 경우는 1, 2, 3, 4번까지 이번에 최근 연도는 8번까지도 나왔는데 8번까지 문제는 풀어보셔도 괜찮은데요. 그거 할 바에 독해 강론련 푸세요. 네, 정말로. 독해 강론련 풀고도 막 시간이 남아돈다. 그러면 피셋 언어 건드려 볼 만한데 논리 퀴즈나 이런 거 빼면 되죠. 그래서 공식 국어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런 것만 한번 풀어보셔도 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기문 문학 강의에 암기한 교재가 같이 있는데 이론 설명도 많이 해주시나요? 했을 때 계기문 문학의 암기한 교재에서 이론 설명은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가 암기한 본교로 개념 설명부터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문제를 한번 풀면서 복습하는 형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복습할 때는 그 작품에 나와 있던 개념 말고도 문제에 보면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이 있으니까 문풀하면서 한 번 더 전에 익혔던 개념들을 복습하면서 이런 건 이런 식으로 냈다라고 하는 출제 의도를 쭉 밝혀드리죠.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암기한 공개를 통해서 미리 예습하고 여러분들이 그 예습된 내용이 소화됐는지를 문제 풀면서 확인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한 번 더 제가 개념 설명을 하고 앞에서 요 작품 아니고 다른 작품에 있는 개념 설명도 같이 해드린다라는 거 그렇게 돼 있어서 요 질문의 의도와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뭐 이론 설명 같이 해주냐 하면 사실 계기문 문학에서 이론 설명은 아예 암기한 권교 빼고 앞에만 몰려져 있죠. 근데 뒤에 보면 암기한 권교 얘기할 때도 앞에서 설명한 이론 설명 아예 안 해주진 않으니까 이론 설명을 안 해준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거시기 하고 하지만 이론 설명을 빠삭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은 오히려 앞부분이니까 계기문학 앞부분에 이론 설명이 다 체계적으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기문 문학의 해독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선 넘어버린 국어 올해 지방직 7급과 내년 9급 시험 어떻게 준비하죠 했을 때 지방직 7급은 이제 지방직 9급이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물론 지방직은 범위가 조금 더 넓어서 뭐 한자도 좀 더 어렵게 낼 수도 있고 하긴 하나 뭐 현재 지방직 9급이랑 되게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방직 7급을 피셋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안 돌죠. 뭐 보고 돌겠다 했는데 예전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의 지방직 9급과 똑같은 경향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계기문 문법에서는 전범위 강의해 주시나요? 이게 문법에서 기출문제에서 표준어로 강의하는 거는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뜩 넘어가면 해설지 읽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게 해설지 읽어드리려고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표준어 같은 거 강의 못한다. 외래어 강의 못합니다. 당연히. 뭐 로마자 표기법도 그런 건 살짝 이제 앞부분 얘기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몇 문제 풀어드리고 넘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강의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게. 그래서 암기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똑같이 강의 못 해드립니다. 이게. 하시면 여러분도 너무 지루하시고 스스로 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론 설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해드리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제57항 플러스 알파 이전까지는 해드리죠. 뭐 띄어쓰기나 올바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해드리는데 나머지 암기하는 것들은 안 해드린다. 그거는 변함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은 언제까지 마스터하는 게 마지막인가요? 사실 시험 직전까지만 마스터하시면 됩니다. 마스터니까. 근데 마스터라고 하는 걸 하려면 내가 빈칸을 3번 정도는 집어넣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텀을 두고 3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짜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치기 전에 마스터 해야 되니까 요즘 이제 모의고사 좀 일찍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11월 달부터 모의고사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11월 전까지 문법 마스터하고 모의고사 치는 거 맞습니다. 모의고사를 내가 개념도 마스터 안 했는데 쳤다? 그럼 좀 안 좋죠. 요즘 이제 모의고사가 계속 빨리 나오는 이유가 제 시생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이제 다 공부했어요. 이미 이제 분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개념들은 내가 몇 번 보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빨리 오는 거고 초시생까지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모의고사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초시생 뭐 내년 1월 달에 풀어도 되고 2월 달에 풀어도 됩니다. 어차피 국가직 노리고 보면 국가직이 4월 달이니까 한 달 전부터 계속 모의고사 풀어주면 되는 거죠. 푸는 개수가 많을수록 좋긴 하니까 더 빨리 풀면 좋겠지만 개념이 익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문학 평소엔 잘 푸는데 현장만 가면 잘 안 읽히고 어려운데요. 평소에 실전처럼 연습을 한다고 해도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좋은 방법 있을까요? 아마 방금 제가 계속 강의 중에 설명했던 개념을 쉬운 말이나 반대말로 못 바꿔서 그럴 겁니다. 이게 감으로 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으로 풀 때는 그냥 이거겠지라고 상쾌하게 풀다가 실전 가면 그 감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쟤도 헷갈리고 얘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얘도 20%만 가고 얘도 50%만 가면 50% 하고 마는데 실전 가면 이게 모든 게 다 헷갈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쉬운 말이나 반대말 바꾸면서 선택지와 지문을 대응시키는 걸 하면 떨리는 것과 상관없어요. 뭐 제가 뭐 어쨌든 기분이 나쁘면 문학 문제가 안 풀리고 기분이 좋으면 문학 문제가 잘 풀리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명확하고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이게 이제 실전과 그다음에 연습이 괴리감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공부 방법으로 좀 공부하신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고전 시가나 고대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낯선 작품이나 풀이를 보면 뭔가 한계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이것도 혼자 공부하시나요? 자, 고전 시가나 고대 국어 보면 제가 정확하게 요 정도까지만 해석하면 되고 이런 거 날리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전 시가 공부할 때도 확실히 내가 익혀야 되는 어휘랑 익히지 말아야 될 그냥 대충 발음 보고 추측하면 되는 어휘가 쪼개집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만약에 못 외우고 넘어가면 전체 흐름을 놓치니까 이런 건 반드시 나온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고 가셔야지 전체 흐름에 맞다라고 설명드리죠.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내가 이 고전시가 못 익힌다 하면 다시 질문 올려주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공부하시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간다. 고대국어 같은 경우에도 고대국어 요즘 지문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신속행실 그러니까 동국상가행실도는 안 나오니까 냈고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자, 동명일기랑 하나하나 회화집, 숙종 때 회화집, 그거 녹을 때 언해. 그거 네 가지잖아요. 그 네 가지 갖고 지금 안 외워진다라고 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 배우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고대국어 정말 향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네, 향찰 너무 안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아예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 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 문학과 문법 개념 정리하고 마스터 한 후에 12월부터 기출 들어가면 될까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질문 엄청 질문 엄청 많은가 봅니다. 네, 무슨 이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로 그냥 라이브 꾸밀 걸 그랬나 봅니다. 저는 얘기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계기문 문학과 안경 문학을 현재 풀고 있는 중인데 시험 당일날 처음 보는 문학 문제가 나올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낯선 작품 나옵니다. 이게 지방직 국어에서도 그 작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우리 계기문에 없는 거예요. 계기문이 모든 문학 교재 중에서 가장 많은 작품 수와 가장 많은 문제 수를 다루고 있다. 이건 장담 드리는데 낯선 작품 나올 거는 항상 각오해야죠. 그래서 계기문 문학에서 개념 익히고 해석 방법이 익히면 낯선 작품 나와도 껌입니다. 그걸로 커버 안 되는 게 나왔다. 그럼 틀리라고 낸 거니까 틀리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기문 문학까지만 하시면 그냥 끝난다. 내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최소국어 1회독 이후 바로 계기문 문법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됩니다. 되는데 복습은 꼭 한번 하시고 가는 게 더 좋아요. 항상 복습 안 하고 그냥 문제로 들어가면 막막해지죠. 그리고 계기문 문법이 이번에 혁신적으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혁신? 원래 그런 거는 마케팅이에요. 혁신. 딴 거 아니고 개념을 그냥 집어넣으려고요. 전에 원래 개념이 있고 문제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에 이제 암기한 공교 문법을 한다고 제가 개념을 좀 빼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강의하다가 탁탁 끊기는 것도 그래서 개념 같이 집어넣습니다. 개념하고 이 개념이 어떻게 이제 문제로 나오는지 좀 그렇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혁신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개념이 정말 바로 이 문제로 나왔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없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끝인가요? 자, 저희 채팅도 한번 볼까요? 교세 전에 이렇게 친절하게 답해주시고 중요한 포인트 딱 잡아서 답해 주시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루미님. 칭찬해 주세요. 네. 자, 네. 수능형 공시 독학하기 책 샀다. 문제질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이거 진짜 독학할 예정인데 출간된 지 몇 년 지난 거지만 지금 비문학 독해 유형이랑 차이 없을까요? 네. 아무 차이 없습니다. 이게. 수능형 공시니까 특히나 저가 더 요즘 추세에 맞춰가지고 옛날부터 문제를 출제했던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이 났나요? 혹시 이제 과장님 혹시나 더 질문 있었으면 올려주시고 끝이라면 끝이라고 카톡 한번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뭐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고 라이브 특강 한번 해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완전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죠. 그 전에 미리 시작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합격까지 더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거 정말로 좋다. 뭐 이게 대견하다 하면 왠지 이게 좀 실례인 것 같고 저도 이제 뿌듯하고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니까 진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멈추지 않고 공부하는 거다. 이거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거 가장 기본이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을 안 해서 문제가 된다고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잘 산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본을 안 한다고요. 사람이 그 기본이 가장 힘든 거라고요. 헬스장 가면 몸짱 되고 내가 군살 뺄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못 가잖아요. 365일 못 간다고요. 그 기본을 하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기본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으니까 내가 이제 좀 기다갑다. 그만 얘기해라. 쓸데없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그 기본을 중시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거니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80%로만 공부하세요. 막 120% 막 독한 마음 먹고 있어요. 저는 그런 타입 아닙니다. 저는 아주 냉정하게 따지는 타입이고 저는 소수의 그렇게 독한 마음 먹고 꾸준하게 잘 나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해 준 건 좀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그냥 별것 아니지만 특별한 것 없지만 합격하고 싶다. 그랬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꾸준하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 100%라면 거기서 80% 정도까지만 하시고 나머지 20%는 휴식을 취하세요. 절대 중독적인 거 하지 마시고 웹툰, 웹소설, 게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괜히 그런 거 하다가 한 번 맞들려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1년간은 그런 중독적인 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80% 힘으로 쉬는 시간 동안 뭐 한다? 운동을 하거나 주무세요. 선생님 운동이 중독되면요. 그러면 그 길로 가세요. 아시겠죠? 운동에 중독된다. 막 노래 부르는데 중독된다. 이런 걸로 가면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웬만하면 중독 안 되겠죠. 힘들어서.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면서 끝까지 꾸준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